지금 좀 놀라운 게 사실 너무 정확하게 막 어느 날 뉴스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정확하게 옆자리만 딱 해가지고 그냥 타겟만 맞추는 막 그 정도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GPS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는 이제는 그게 쉬워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GPS를 전쟁에 쓴 겁니까? 근데 GPS는 네. 원래부터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어. 그래서 1970년대부터 준비가 시작이 돼갖고 1978년에 첫 위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99년도 코소보전 했을 때는 네. 최초로 그거를 무기장에 이제 활용이 됐었어요. 뭐에 활용했다? 무장 폭탄에 활용이 됐었거든요. 폭탄을 활용을 네. 해요 GPS를. 그래서 그것이 제이담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최승병 박사님께서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이담은 저는 말로만 하지만은 사실 그걸 직접 떠들어본 죄송한데 분이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서로 죄송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보기는 좋은데 네. 빨리 설명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GPS 수신 장치가 굉장히 반도체로 소형화가 되면서 이게 90년대부터는 이게 일반 폭탄에도 장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제이담 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 폭탄에다가도 요 앞에는 이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GPS 유도 센서가 붙어 있고 이게 떨어지면서 GPS 신호를 받아가면서 내가 지금 정확히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지 확인하면서 요 궤적을 조정을 해서 정확히 그 위치에 떨어지게 만드는 딱 그 위치에 떨어지게 만드는. 타겟 GPS랑 그 폭탄의 GPS가 최종적으로 결국 완전히 일치하도록 계속해서 조정해주는 그렇죠. 시스템인 딱 거죠? 좌표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위치를 계산해 가면서 딱 거기 그러니 들어가는 그런 거죠. 정확도가 나오는 거죠. 그 이번에 그 이제 미국이 저기 이란의 핵시설 예를 들면 포르도 핵시설 폭파할 때 이제 벙커버스터 쓴 거 네. 보면 그 환풍구 있는 부분을 타겟해서 보면 이렇게 진짜 좁은 곳에 그 폭탄 구멍이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GBU57 MOP인데 이게 보면은 구멍은 6개인데 거기 12개를 꽂아놓은 거잖아요. 딱 하나에다 2개씩 딱딱 꽂아놓을 정도로 이게 그만큼 정밀 유도가 가능한 거죠. 아무래도 이 점은 직접 그런 폭탄을 쏴보신 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중용님. 자, 중령님. 그러면 직접 미사일을 쏴 보셨습니까? 예, 쏠 때 어떤 식으로 쏴요? 뭐 예를 들어서 궁금하네. 이게 뭐 버튼을 눌러서 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자, 위치 이 북이 몇 도, 당연히 몇 도, 라자, 하면서 이렇게 막 쏘는 건지. 최근에 최첨단 뭐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무기 체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진짜 미사일 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튼 한 번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궁금한 게 요즘은 그런 유도 장치들이 많으면 사실 개떡같이 눌러도 쏴도 찰떡같이 맞나요? 아니면 찰떡같이 눌러야지 찰떡같이 들어가나요? 그게 사람의 이 컨트롤이 중요한가요?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긴 하는데 네네. 예, 기본적으로 그 쏘기 전에 세팅이 다 돼 있으면 어떻게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네, 눌러서 나가기만 하면 발사만 가능하면 해당하는 곳을 따라가가지고 맞춰줍니다. 그래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에 있는 GPS 수신기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것은 군용과 민간용에 대한 수신기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GPS는 언제부터 민간에서 쓴 거예요? 그 칼기 폭파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 8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조종사가 의도치 않게 그 러시아 당시에 소련 영공에 침범을 한 거죠. 했는데 그 소련에서는 이 항공기가 그동안 정찰해왔던 미군 정찰기 RC-130랑 유사하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자마자 유격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오면 기억하시는 분 많겠지만은 북극항로. 그죠. 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들렸다 왔어야 됐어요. 앵커리지에서 한번 기름을 채우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요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캄차카 반도로 넘어간데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소련 전투기가 쫓아와서 그 사할린 부근에서 격추시킨 거죠. 그 GPS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항로로 들어간 겁니까? 그때 당시 때? 그렇죠. 원래는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곳인데 이제 그걸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미스죠, 미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예. GPS를 민간에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자. 그때부터 공유가 됐었고 그걸 계기로 GPS가 원래 그 이전까지는 군사적으로만 활용되다가 그 칼기 참사가 네. 지금 전 세계인들이 민간에서 GPS를 쓴 계기가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와. 그러니까 이게 미군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네 들어와서 격추 확인 안 하고 그러네. 우리
보복 이렇게 되면은 전쟁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민간에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데 GPS가 이 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EBS에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전화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데 GPS 수신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수신기. 수신기. 송신은 저쪽에서 송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리시버라고. 네, 무조건 받는 거예요. GPS 위성들이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에서 내가 언제 몇 시에 이 신호를 보낸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위성이 사실은 GPS 위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네요. 계속. 그렇죠. 나 지금 2025년 8월 11일 몇 분 몇 초, 몇 시 몇 분 몇 초로 지구에다 막 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보내고 있죠. 계속. 그럼 GPS 수신기는 그 정보를 받죠. 그러면은 얘가 언제 신호를 보냈고 나는 언제 신호를 받았구나. 그럼 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시간의 차이. 그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면 빛의 속도로 오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GPS 수신기는 한 대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치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세 대에서 받아요. 세대. 네. 방금 뭐 항성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실지 몰라갖고 가져오셨구나. 네. 아, 또 좋습니다. 한번 예, 그래요.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 진작 말씀해 주시지. 너무 열심히 얘기했네. 자, 오늘 봐야 돼요. 왜냐면 말로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네요. 근데 김갑진 교수님하고는 좀 서로 친하신가? 시를 갖다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위성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항성위성과 대한위성이 떠 있다. 두 개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거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시간을 비교해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항성위성 쪽의 거리고 요거는 대한위성 쪽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위성만 보고 있으면은 자, 거리를 알고 있어도 여기 있을지 가는 위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달라지죠. 확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갖다가 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제 위성은 너무 가까우니까 푸콘 위성. 네, 우리 데프콘 위성을 한번 띄워볼까요? 대비성. 네, 데프콘 위성을 하나를 더 띄웠습니다. 띄웠어요. 세 개. 뺑뺑하게 잡아 보면은 세 개. 자, 이거는 위치가 딴 데로 갈 수가 없죠. 아, 묶어버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딱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개의 위성을 보면은 우리가 위치가 딱 하나로 우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딱 저 점. 네, 점이 바로- 정확하게 이제 바로 GPS. 요 지점이 바로 GPS 수신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위치가 되는 지상에 있는 예를 들면 사람이나 그렇죠. 어디 건물에 요 위치인 지점에. 거고. 자, 일단 여기 어디든 그냥 그 사람이 움직여도 내가 여기다 걸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성이 세 개가 필요한 게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세 개가 필요한 게 X축, Y축, Z축 우리가 3차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세 개만 있으면은 X, Y, Z 세 축으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잘 계산을 했나 확인 체크하는데 네 번째 위성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네 개가 필요해요? 그 세 개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시간을 비교해서 나로부터 위성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GPS 위성에는 네. 원자시계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자시계? 네, 오차가 없어요. 가장 정밀한. 아.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정밀한 시간을 보내주는데 네. 내 이 핸드폰에 있는 시계가 정확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제 핸드폰에도 원자시계가 있다면 네, 그럼 오차가 없이 세 개 줄만 있어도 될 텐데 맞아요. 그래서 네 개 줄을 사실 달아도 똑같이 팽팽할 텐데 맞아요. 근데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달았을 때와 저 줄을 달았을 때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보정해서 다 팽팽하게 만들어. 다 팽팽하게 만들어준 거죠. 네 번째 위성이 그러니까 약간 감독관 느낌인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죠. 감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감독관 느낌인 네. 거죠. 그 위성이 특별한 위성이 아니라 똑같죠. 다 똑같은 위성들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그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위성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 네 개가 알아서 정보를 수집해 주는 건가요? 는 수신기에서 여러 개의 위성 정보를 다 같이 받습니다. 아, 네 개가 아니라 더 예, 많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받아서 아.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해서 그 정확한 위치 정보들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네.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 속은 또 빛의 속도가 다를 텐데 그럼 안 맞기 시작할까요? 물속은 전파가 안 들어가죠. 그럼 아예 못 하네요 물 속에서는? 근데 잠수함은 자기 위치가 지금 북해인지 아니면 여기가 흑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안테나가 나옵니다. 고정해주로.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GPS 신호에 잡히고 싶지 않다. 은둔하고 싶다 하면은 아쿠아맨이 돼야겠네요. 아틀란티스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면 지상에 온 이상 무조건 뛴다. 저는 이제 우주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독수리 오영재처럼 나 우주로 가자 막그 건담 이런 거만 만화 보면 나오잖아요. 예. 막 그런 작전을 좀 준비를 하려고 이제 이 단어를 쓰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요, 사실 우주작전. 우주작전은 그럼 언제 시작된 겁니까? 사실 이 우주의 경계, 이 카르만선을 최초로 넘은 물체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V2 로켓입니다. V2 로켓. 네, 예. 그 V2 로켓이 네. 인류 최초의 탄도미사일, 이게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서 우주 카르만 경계로 들어간 그 바로 물체입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딱 포물로 이제 때리는 거죠. 맞아요. 마침 또 거기에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딱 기선을 제압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야 우리도 안 되겠다 해갖고 우주로 나가는 스페이스 레이스가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영화 스타워즈 때문이에요. 진짜요? 오히려 영화 때문에 이제 바뀐 거예요? 네, 1977년에 이제 스타워즈가 나왔잖아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야 우주란 데가 먼 데가 아니구나. 우리가 충분히 꿈꾸고 여기서 오만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하는 인식이 그때 생겼고. 공상과학으로 막 가는구나. 맞아. 그래서 이제 인식이 확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엔 그게 현실로 옮겨지죠. 위성 전력을 강화하면서 그게 공교롭게도 그 다음 냉전이 끝난 뒤에 벌어진 전쟁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게 바로 1991년 걸프 전쟁이었죠. 걸프전이야. 예. 네. 우리 걸프 전쟁은 세계 최초의 미디어 전쟁으로서 막 바그다드 폭격하는 게 그 맞아, 당시 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맞아요. TV로 보면서 아니 막 나라들 전쟁하는 거를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막 밥 먹으면서 보니까 처음이었잖아요, 너무 사실. 놀라웠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위성들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우주 전력들이 그 지상의 이라크의 여러 기지들을 감시하고 그 딱딱 찍어준 좌표에 따라서 포인트에다가 토마호크 그냥. 미사일이 쫙 날아가서 탁탁 꽂히는 요격하고. 이런 걸 보고 또 이라크는 사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 폭풍 불고 하면은 시야가 안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데서 작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미 지상군이 소유한 아주 중요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뭐죠? 그게 바로 GPS. 우리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GPS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과 다국적군의 대규모 기갑부대가 모래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GPS를 쫙 그 신호를 따라가면서 이 숨어있던 이라크의 이 전차들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제 전쟁이 진짜 바뀌었구나. 그 이면에는 우주의 핵심적인 저런 위성들이 있구나. 이걸 각인시켜줬죠. 이미 우주작전이 이제 그 걸프전으로 인해 가지고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GPS가 없었을 때는 그러면 진짜 뭐 포 이렇게 좌표 찍어서 포 불러주고 지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산악지도 어쨌든 이런 거. 미사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폭탄 같은 걸 이제 던져서 맞추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계산 각도 해가지고 포물선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정도만. 예, 근데 아까 카르만 라인을 최초로 넘었던 V2는 GPS보다 이전에 나왔을 텐데 그렇죠. ICBM이잖아요 사실상. 그럼 냅다 방향 맞춰 쏘고 제발 맞아라 생각으로 계속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이게 진짜 하는 거예요? 재밌는데. 이게 사실 재밌는데 자, 방향을 잡는 게 핵심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자이로스코프라는 걸 이용했어요. 자이로스코프. 네, 제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팽이처럼 생긴 그런 거 아닌가? 우와. 저렇게 고퀄의 자이로스코프가 있나요? 아무래도 취미능과학 시청자분들이 워낙 고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설픈 거 갖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퀄을 갖고 왔습니다. 워낙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모터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돌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안에 황동팽이가 예. 우리가 돌고 있는데요. 돌고 있죠. 이거 우리가 강제로 해서 이걸 방향을 맞춰 놓겠습니다. 이 딱 데프콘님을 향하게 해놨어요. 예.
이걸 움직이면은 이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건 뭐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영향을 어떻게 안 되고 받죠. 있습니다. 계속 데프콘님을 향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팽이가 회전관성이라는 걸 갖게 돼요. 항상 한 방향만 가리키고 돌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우리가 짐볼처럼 이걸 방향을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안에서는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V2는 어떻게 했냐? V2 안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자이로스코프를 돌립니다. 네. 그 방향을 어딜 가리키느냐? 목표 지점인 런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날아가는 동안에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거는 런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달라지면은 이게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럼 뒤에 이 추진 장치를 조정을 해서 그 런던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GPS도 없는데 그거를 믿고 그냥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이로스코프로.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가 되게 커집니다. 정확하게 타겟까지는 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악이었죠. 사실은 군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는데 민간 시설을 가니까. 민간 시설이 계속 떨어지니까 엄청 많이 진짜로. 이제 GPS로 아예 좌표를 딱 찍어서 복역을 하니까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렇죠. 근데 우주 작전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제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예. 예, 전쟁이 이제 딱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이제는 우주 활용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주 활용을 방해하려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큰 소리 지르는 GPS 재밍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GPS를 우리가 신호를 못 받아서 방해를 하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게 간섭이 돼요? 이렇게 방해가 안 그러니까 되죠? 꼭 그렇게 간섭이 안 돼도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막 사이렌 소리 나고 큰 소리 나고 하면 우리가 대화하는 게 안 들리는 거죠. 세츄레이션 시켜버리면 되니까 수신. 밥집 가가지고 우리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김 사장 신호가 막 아니어도 안 들리지. 다른 이 의미 없는 정보들을 강하게 쏴갖고 이게 재밍이고 또 하나가 이제 GPS 스푸핑이라는 게 있죠. 스푸핑? 스쿠핑? 스푸핑. 네. 기만.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 어떤 식으로 기만해요? 이것도 비유해 보자면은 만약에 뭐 저기서 두 분이 항성과 데프콘이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더티 랩 시티, 더리 랩 시티 막 이런 걸 얘기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그죠? 그러면 데프콘 이쪽에 있나? 쉽게 설명하면은 나는 진짜 서울에 있는데 GPS 정보 나는 부산에 있어라는 정보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혼란을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공격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이거를 실제로 작전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이제 그런 너무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안 하도록 저희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성을 아예 그냥 무력화하거나 떨어뜨려 버리면 안 돼요. 위성을 타겟으로 그러네. 아예 전파그램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 위성들을 가가지고 그냥 딱 때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들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다른 위성에 대한 공격 요격 실험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네, 미국도 처음 했었었고요. 미국을 제가 놓쳤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공격하는 게. 기술적으로 위성 진짜 쏠려면 얼마든지 부실 수 있다. 그럼 그럴 때는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아니면 레이저 같은 걸로? 현재까지는 미사일로 해서 하는 요격 실험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위성에 가서 다른 위성을 공격하는 그런 활동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위협도 위협인데 사실 또 이제 그 우주작전은 사실 공격도 뭐 할 일이 있긴 하겠지만 방어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 미사일 쐈구나.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제? 쐈어요. 네,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걸 막는 또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격 미사일이 아, 있어요. 요격 미사일이. 그럼 여기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야 쐈다. 쐈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야 우리도 준비하자 이렇게. 어차피 날라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육해공군 정군의 합동 노력을 통해서 그런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희는 감시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날라오게 되면 거기서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들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 이스라엘도 아이언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아이언돔 같은 그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전에 제한이 되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건 뭐 우리나라 국방이 지금 뭐 장난 아니니까 그냥 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사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사드도 고고도 방어 미사일. 네, 그거는 고고도를 책임지는 거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층 방어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어가 중요하겠죠. 방어 그래서 중요하죠.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걸 방어하는 체계,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온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군이 유기적으로 해서 그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을 발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체계도 그거를 다 정찰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발사조차 못하게 가서 미리 그냥 무력화시켜버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발사를 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배가 넘는 보복을 할 수 있는 체계. 복수. 네. 피해를 저희가 입었다고 했을 때 네. 그거에 버금가는 배가 되는 그러한 공격을 하겠다. 상대방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핵미사일을 쓰겠다라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도발하지 하는 그런 못하도록. 그러니까 방어와 공격과 도발 금지까지 싹 할 수 있게 완벽하게 좀 이렇게 뭐 준비를 해놨네요. 네. 그리고 때렸어? 그러면 더 큰 화를 입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 혹은 뭐 이란 이스라엘 간의 이런 서로 주고받는 미사일 주고받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일상화된 이런 전쟁의 양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한데 또 그 힘이 이 과학기술 연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우주작전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거고 전쟁을 막기 위한 거라는 거를 무엇보다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주를 어느 정도는 지배할 수 있고 우주를 읽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또 국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주 전력은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오. 지금 우주 강국인지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위성 숫자로만 본다고 하면 네. 9에서 12 수준이라고 볼 수 와 있겠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예. 위성 수가 현재 정찰 위성은 4기이고 연말이 되면 5기로 늘어날 거고 5개 늘어납니까? 예, 하나가 더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오. 그리고 통신 위성이 군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군용 통신 위성 포함해 가지고 총 5개의 군사 위성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요 지금 다른 나라 상황들은? 뭐 다른 나라는 전통적인 강국들이 있죠. 1위는 뭐 러시아 아니면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미국이 예, 가장 앞서가 있고요. 미국이요. 그다음에 역시 전통의 우주 강국인 러시아. 네, 러시아. 그리고 최근엔 중국이 또 굉장히 많이 따라왔죠. 그렇겠죠.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민간 부분 빼고 군사 부분만 매년 한 40조 원 정도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산 미제 위성은 지금 거기 뭐 우주에 몇 개나 떠 있을까요 대략? 군사 위성은 한 50개 가까이 지금 떠 있는 걸로 제가 민간 알고 빼고 있어요. 그냥 군사만. 네. 그리고 그게 100%라고도 보장을 못 하겠고요. 정확히 공개를 안 했군요. 약간 숨기는 것들도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없는 살림에도 그래도 연간 한 10조 원 정도는 여기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은 아예 이런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과감하게 또. 얼마나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되도록 정보를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 속도를 보면은 러시아를 금방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죠. 40조나 쓰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그게 또 다가 아니라 최근에는 골든돔이라는 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든돔에 대해서는 우리 또 오준영 전문가시죠. 골든돔. 골든돔은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집권하면서 발표했던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아이언돔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주를 활용해 가지고 미사일들을 방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감시를 하고 우주에서 유격을 하겠다는 건데 와 대박. 그럼 예전에 그 영화 아이언맨에서 아예 인공위성에서 막 훅 날아오듯이. 그래서 가장 실현성 높은 것은 레이저로 활용한 공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못했던 거를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ICBM 같은 애들은 어차피 위로 올라오니까 레이저를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수 있겠네요. 예.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퍼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쏟아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일단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신다고요. 시청자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정말 죽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면 나중에 이제 진짜로
위에서 우주에서 레이저. 레이저로 집결 심판할 거야. 와. 그냥 궤도 폭격.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GPS 때문에, 그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오케이 어쨌건 중령님이나 박사님 덕분에 우주가 얼마나 핫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기술만 확 늘어버리면 진짜 약간 정말 우주선처럼 이렇게 우주를 바로 그냥 가버릴 수 있는 막 그런 것들도 만들고 하면 공부 장난 아니겠어요. 애니메이션 막 영화에서 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출격하라. 그럼 지상이 아니라 이제 막 우주로 가버리는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꿈꿀 수 있겠네요. 나중에는 그죠? 2050년대 이후로는 꿈을 꾸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우주 비행체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진짜로 나중에 한국에서 유인 우주선 이런 거 쏜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죠. 지원하셔서 가야죠.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세요? 지원할 용기는 항상 있고 지난번 최초 우주인을 선발했을 때도 사실 그때도 도전을 했었었는데 정말요? 다만 그때는 제가 경험도 약간 적고 나이도 있고 해서 그때 선발하는 건 좀 어려웠었습니다. 오래전이니까. 예. 저도 지원했었어요 그때. 진짜로요? 네. 무슨 깡으로요? 아 그때는 또 지금의 저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은 했었습니다. 네. 아, 이럴 거면 나도 지원할 거야. 갑자기 지원했다. 나도 지원했으니까 뭔가 확 느낌이 좀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좀 다른. 잘라주세요. 근데 저는 전쟁에 어떤 그런 판도가 바뀐다라는 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드론병 있잖아요. 드론병이 조이스틱 하나로 그냥 가서 막 요격하고 막 하는 게 이게 앞으로는 이제 정말 이런 그 기술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닉이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도 영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군인이라는 게 과거에는 되게 몸으로 싸우고 약간의 목숨을 많이 바쳐야 되는 직업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점점 기계화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 작전에 화학자 어떻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왜요? 네. 우선 추진체를 보내든 뭘 보내든 폭발시켜야 뭔가 폭발을 만들어야 시켜야 돼. 되니까. 우주에서 터뜨리지 못해도 우선 지구에선 터뜨려야 어딘가로 보내니까. 또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 미래에 또 우리 과학기술 꿈나무 여러분들이 또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런 데로도 한번 진출해 보시는 걸 생각해 보는 건 또 어떨까? 이것이 뭐 군인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 딱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오중영님 같은 아주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두 있어요. 분 어제 술 마셨죠? 서로 칭찬을 엄청 주거니 막가는 술 마셨죠 둘이 만나가지고 한잔 했죠? 아니에요. 호랑주 먹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우주 작전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우주 위협이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해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군 전체적으로 우주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런 우주 작전 수행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육군이랑 해군, 해병대의 경우도 우주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부대들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그런 개념들도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엮여 있는 게 요즘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PS 위성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의 GPS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아 미국 걸 좀 땡겨 예. 쓰는구나.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저희도 한국형 GPS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PS 위성을 쏘는 프로젝트가 KPS라고 되어 있죠 지금. 2030년대가 되면 약 초소형 위성 40여 기가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40여 개를 또 추가로 올려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군사 위성 숫자로 봤을 때 한 4위 이내에 될 것이다. 네. 그 기술의 우위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우위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분들께서 해주신 노력들이 국방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 전쟁에서 최단 시간 내 최소의 피해로 승리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학자분들께 또 많이 좀 배움 받도록 하겠고 앞으로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아 과학과 국방. 아 정말 오늘 진짜 너무 신선하면서도 감명 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국방력이 세계적으로 절대 밀리지가 않는다. 탑 랭커다.